태극신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 제도의 의지 실현을 위해 제도적으로 규정된 구체성을 지닌 법적인 인간이며 소속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고 국적에 입각기 하나라는 혹은 한국민이라는 관념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주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민주의는 민족주의와는 또 다르죠. 민족 역시 하나라는 관념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국민과 동일한 점이 있으나 이는 역사적으로 저절로 생성된 것이면서 장기간 지속된 혈통에 기반한 것인 반면에 일종의 혈통이 근거가 돼서 생성된 것이 민족주의죠. 국민 역시 역사적으로 저절로 생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관념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혈통에 기반한이라는 표현은 가상일 수도 있고 실체일 수도 있는데 이 가상이건 실제이건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념이지 실제로 혈통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긴 역사 과정에서 한반도에 유구한 시간 동안 살던 인간들도 존재했을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다양한 종족의 인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혈통에 기반한 민족이라는 관념을 한국 구성원들은 지니고 있는데 이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조건이 그러한 관념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석이 있죠.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한 집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기에 조상의 조상을 따지면 민족주의는 성립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혈통을 따져서 뿌리를 찾는다. 그러면 민족주의는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혈통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성립시키는 혈통은 최초의 조상이 아니며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형성된 혈통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요. 한반도의 한국 같으면 민족의식이 강한데 한국가를 이룬 채 장기간 그래요. 함께 살았죠. 많이 섞였죠. 그런 혈통을 가리키는 거죠. 뿌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한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존재해야 하며 제도에 의해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제시됩니다. 각 국가들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의 경우 시대별 공간별로 특수성을 띠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장기간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기에 혈통을 중시하며 부모가 한국 국적이 있으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국적이 주어지지만 외국에 있더라도 주어지죠. 외국인들의 자식은 한국에서 출생한다고 하여 한국의 국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르죠. 나라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이민자들이 주류인 사회이고 그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부모가 미국 국적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획득합니다. 이처럼 특수성을 지닌 국적에 기반한 국민이라는 관념은 민족의 관념보다 늦게 생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없던 시절에도 혈통에 기반한 어떤 주의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민족주의겠죠. 민족주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종족이 한 국가를 형성하면 민족과 국민을 구별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여러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룰 때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국민의 관념이 필요해집니다. 국민의 관념, 즉 국민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종족의 집단별 이주, 신대륙 발견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족이 한국 관리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여러 민족들이 한국과를 형성하는 것은 한 민족이 한국과를 형성하는 것보다 늦게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개념은 민족의 개념보다 늦게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신분제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신분별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노예의 경우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주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과 국민은 또 다른 거죠. 노예도 사회 구성원은 사회 구성원이죠. 하지만 권리와 의무가 없으면 국민이 아니다. 권리와 의무에 차별이 있더라도 주어지면 권리와 의무가 있으면 국민으로 볼 수 있겠죠. 단지 차별이 있을 뿐이죠. 여성은 시대별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시기에는 국민이지만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시기에는 국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성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성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무시되던 시기가 있었죠. 조선시대.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이죠. 즉, 한 영토 내에서 국민의 판단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권리와 의무의 존재 여부가 됩니다. 국적을 법적으로 정하는 근거도 권리와 의무의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려시대에는 양인들에게 조세와 역을 부과했는데 이는 양인들이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시행되는데 양인 역시 응시가 가능했으니 권리 역시 제한적으로나마 지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인 역시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민의 경우는 과거를 응시할 수 없었지만 예외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유민 장군은 군에서 공을 세워 인정받아 대장군이 위치에까지 오르고 실권을 잡기도 했는데 이는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천민의 경우 권리와 의무가 없었으니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구성원이 아닌 건 아니죠. 정치 영역에서 노예를 이용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노예의 신분을 지닌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는 일반적으로 물건과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많은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서민이 아닌 이상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으니 국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1894년 가보개혁 이후에는 여성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혼이나 재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라는 형식도 민족처럼 하나라는 관념을 생성시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에서 하나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란이나 폭동으로 국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는 차별에 의한 범죄에 의한 형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국민주의가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겠죠. 한 제도가 다른 제도에 강제적으로 흡수되어 한 국가 형태가 멸망하면 민족의 관념과 국민의 관념이 작동하여 독립을 위한 활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국민주의나 민주주의가 널리 유포되어 있다면 조선이 멸망했을 때도 그러한데 국민의 관념은 거의 없고 민족의 관념에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 멸망할 때 항일 운동이 일어났는데 국민의 관념에 입각해서 일어난 건 아니죠. 그래요. 이후에 보면 아무도 다시 조선 국민이 되려고 하진 않잖아요. 국민의 관념에 의해서 일어난 건 아니고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일어난 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다는 아니죠. 또 사회주의에 입각해서 그래요. 항일운동을 한 이들도 있으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생기는데 과거 조선이라는 국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단체는 없었으며 독립 후 조선 왕실을 내세우는 단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국가와 조선 왕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관념이 아닌 민족의 관념에 입각해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항일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 독립 국가 형태의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씨앗이 당시에 이미 심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독립이 일어나기 전에는 생각한 이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겠죠. 독립한 것도 아니니까. 국민의 관념과 민족의 관념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강제로 흡수된 조선과 같은 나라에서 장기간 다른 민족에게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36년간 일본이 통치받을 때 독립을 위한 운동 활동을 하는 단체나 인물 위주로 연구하는데 이는 역사를 매우 효소하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적 토대, 원적 토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건국되기에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 독립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래요. 극소수죠. 극소수이며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 정부를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생명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극소수 인간들은 일본이 된 일본 영토가 된 조선을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한반도에 남아서 살았겠죠. 일본 정부를 인정한 채 마음속으로야 어떻든 간에 당시 이 땅에서 살았던 인간들은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며 특별한 관념 없이 살아왔던 사람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관념이 수시로 변하는데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는 일본의 국민으로서 인적 토대의 진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래 어떤가요? 그냥 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꼭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난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살고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산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을 뭐 공직자가 되건 농민이 되건 기업 소유자가 되건 근로자가 되건 이 땅에 살던 대부분의 인간들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일본의 장기간 통치와 일본의 강대한 국력에 굴복하여 독립을 포기하고 한민족 역시 일본 본토 출신의 국민들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인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업인 김성수나 지식인들이었던 소설가 이광수, 시인 서정주 등이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의 발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일본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면 일본 본토의 국민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부류는 사회적 생명활동을 하면서 공산당 활동을 한 인간들입니다. 빨갱이, 박헌영, 박정희 대통령 등이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한때는 빨갱이였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깊이 반성하고 전향하여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공산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공동체 형태를 지닌 관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도 역사적 진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존경받죠. 존경받는데 특히 뭐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으로 보죠. 근데 다 같은 행동은 아니며 구별해서 존경할 사람과 빼야 할 사람을 선별해야 된다는 말이죠. 1917년 10월 혁명에 의해 소비에트 정부가 성립되었으면서 볼셰비키가 정권을 획득한 직후인 1918년 1월에 개최된 제3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그뒤 1922년 12월 30일 이 러시아 연방공화국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자카프카지의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국가 등 상국이 가입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성립되었다. 이후에 또 많은 나라 포함되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많죠.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등. 그래요.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였죠.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련의 연방국이 되고자 했겠죠. 연방국이 되려고 노력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독립운동 하던 시기에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그 증거는 있겠죠. 소련으로부터 자금을 많이 지원받았다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소련 입장에서는 왜 지원했을까요? 연방국에 편입시키려고 지원했겠죠. 그 증거가 다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소련인 도움을 얻어 소련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이 기록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는 이동희가 공원에 산보하기를 청하기로 따라갔더니 김구를 가리키죠. 내게는 조용한 말로 자기를 도와달라 하기로 나는 좀 불쾌하여서 내가 경무국장으로 국무총리라고 하는데 내 직책이 무슨 불찰이 있냐고 물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물었다죠. 도와달라 하길래 이씨는 손을 흔들며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저 혁명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에 불과하니 이대로 독립을 하더라도 다시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하겠은즉 두 번 피를 흘림이 우리 민족의 대불행이 아닌가. 그러니 적으니 아우님도 나와 같이 공산혁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내 의향을 묻는 것이다. 이미 공산주의가 뿌리가 깊을 말 수 있죠. 임시정부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하여 나는 이 씨에게 우리가 공산혁명을 하는 데에는 제3국제공산당의 지휘와 명령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렇죠. 국제공산당, 소련이 중심이 되죠. 이 씨는 고개를 흔들며 안 되지요 한다. 나는 강경어조로 우리 독립운동은 우리 대한민족 독자의 운동이 어느 재산을 지도나 명령에 지배되는 것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우리 임시정부장이 미비되오.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대불가니 나는 선생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선생님께 자중하시기를 공고하오 했더니 이동희는 불만 하나 쭉 돌아갔다. 이 총리는 몰래 보낸 한영권이 러시아 국경 안에 들어서서 우리 정부의 대표로 온 사명은 국경관리 말했더니 이것이 모스크바 정부에 보고되어 그 명령으로 각 철도 정거장에 있는 재료 한인 동포들이 태극기를 두르고 크게 환영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여서는 러시아 최고 수령 레닌이 친히 한영권을 만났다. 레닌이 독립운동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냐 하고 묻는 말에 하는 입에서 나온 대로 200만 루블이라 대답한 저 레닌이 웃으며 일본을 대항하는데 200만 루블로 족하겠는가 하고 반문함으로 하는 너무 적게 부른 것을 후회하면서 본국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자금을 마련하니 당장 그만큼이면 된다고 변명하였다. 레닌은 제 민족의 일은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외교부에 명하여 200만 루블을 한국 임시정부에 지불하게 하니 한영권은 그 중에서 1차분으로 40만 루블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떠났다. 그래요. 이동희 돈을 지원했음을 증거로 확인할 수 있죠. 이동희는 한영권이 돈을 가지고 떠났다는 기별을 받자 국무원에는 알리지 아니하고 또 몰래 비서장이요 자기의 신복인 김립을 시베리아로 마중 보내어 그 돈을 임시정부에 내놓지 않고 직접 자기 손에 받으려 하야 했으나 이동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김립은 또 제속이 따로 있어서 그 돈으로 우선 자기 가족을 위하여 북한도의 토지를 매수하고 상해에 돌아와서도 비밀이 숨어서 광동 여자를 처벌해드리고 호화롭게 향락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래요. 좌파 인사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서로 막 돈을 많이 밝혔죠. 지나치게 밝혔죠. 돈은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지나쳤죠. 독립운동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에서 이동희에게 그 죄를 물으니 그는 국무총리를 사임하고 러시아로 도망하여 버렸다. 그래, 주석이 있죠. 옷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행실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좌파 인사들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함을 현 시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2017년에 이미 시를 지어놨죠. 그래요. 아이꽃 리슨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편 2연 지갑에 꽂힌 수표다가리 사랑있냐 황금의 눈먼 계집처럼 우리는 지나는 길에 금세의 쾌락을 꿈꾸며 묵은 오렌지처럼 한사코 쥐어짜는구나. 라인펀드 청와대 일루 사건 노웅래 동봉투 부스럭 사건 민주당 전대 동봉투 살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때부터 좌파 인사들은 좀 지나쳤다는 것이죠. 이동희의 말에서 6.25 전쟁의 시야도 발견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의 불과니 이때 독립하다도 다시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하겠어. 이제 두 번 피를 흘림이 우리 민족의 대불행이 아닌가라는 말은 이동희 구체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동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으로 볼 수 있으며 김구를 공산주의자로 포섭하려 했음을 백밀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동희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에 살던 인간들이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면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 대규모 살육전을 펼칠 계획을 애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실현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죠. 빨갱이들이 끼어버리면 설사 성사하더라도 독립이 됐죠. 물론 뭐 그래요. 큰 갈등과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죠.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되고 어느 시대에서나 발견되는 동일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요. 항상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오늘날 친일파라고 하여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에 협조라는 발언을 한 연구입니다. 아마도 일본이 미국한테 폭탄 맞고 이 땅이 독립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뒤 일본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역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판단이 미숙하였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악질 아니며 비록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하지만 한국 본토 사람들을 위한 판단이었으니 친일파 논란은 그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살던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인간들이 한국 건국시 주축이기도 하며 당시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는 인간들도 그런 인간들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한반도를 떠나서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고 한반도에 살면서 개인적인 삶을 살 수도 있죠. 동등한 거예요. 이것은 더 위대한 행위, 더 위대한 사람. 이것은 그래요. 뭐 천한 행위, 천한 생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며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대시할 수 없는 원인은 국가에는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필수적인데 대부분 인간들이 첫 번째 유형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이기 때문이며 적대시할 경우 국가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47년 김구 조수왕은 김성수와 함께 신사 통치 반대 운동을 했는데 이를 보아도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국민들 55%가 영국 국민의 지위를 잃기 싫어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하물며 독립이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일본 국민의 지위라도 얻자는 발상은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당연한 논리적 규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가족이라는 형식의 지배를 받으며 가족을 중시하기에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남겨주려는 성향이 강하며 신념보다는 자기 발전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일을 검토하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처럼 2000년간 대를 이어가며 신념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친 기대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한국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장기간 민주주의 유지되려면 나라 국가를 잃은 채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신념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엔 그런 게 없었죠. 세 번째 유형의 인간들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을 세우는 데 주축이 됩니다. 이들은 미국에 빠져 1948년 4.3 사건이나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켜 대량 학살의 원인이 된 악질 중수 악질이며 그들의 후손들은 최근에도 1999년, 2002년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2010년 연평도 폭격 등 다양한 사건들을 일으키며 한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악한 짓은 다 하며 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핵까지 개발하면서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려 하니 악은 악인데 개그 같기도 한 것입니다. 본식 국가라는 것은 정당성이 있거나 도덕성이 있는 세력이나 개인이 세워야 정통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자체가 건국의 주축이 된 세력이나 개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국가를 세웠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가 국가를 세웠다고 해서 국가의 정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국가 그 자체로도 정통성을 지니기에 거지도 반란을 일으킨 자도 정통성을 절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땅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신념이 있었다면 우왕좌왕 하지 않았을 터인데 역사는 길어도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신념 하나 신념 하나 없다 보니 공산주의 견해에 휩쓸리고 이념은 진리가 간직된 걸 가리키죠. 견해에 휩쓸리고 대량 학살과 혼란 속에 분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당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는 한국 역사에서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단지 악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에 물든 자 역시 단지 악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악에 물들어 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울금화 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시 수렴 후포 발을 들이우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인피 광자연 투입 빛이 절로 투입되게 하라는 말이다.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려운 말이죠. 코를 바라보는데 눈을 지그시 뜨고 바라보라 했죠. 눈을 지그시 뜨고 바라보라는 말은 역수작용을 그치라는 말이죠. 그래요. 눈에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 계속 그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육체의 감각기관을 사용하되 역수작용을 그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보라.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죠. 불로이주사 여부주사 애써 내려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애써 내려째게 해서도 애써 내려째게 하거나 내려째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계속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이건 뭔가요? 떠올리긴 떠올리는데 억지로 떠올리지 말라는 거죠. 역수작용을 그친 채 육체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데 절로 떠오르게 하지 마. 절로 떠오르게 하지 애쓰지 마라. 애써서 떠오르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떠오르지 않게 하지도 마라. 이 말을 가리키죠. 간비단 코끝을 보라는 말은 지효 최초 입장처 그래요. 거한 일시 처음 들어간 조용한 곳을 그래 한번 눈으로 보라는 말이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처음 들어간 정처 조용한 곳 비유적 표현이죠. 정은 늑스의 작용을 그치는 것을 가리켰죠. 침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늑스 작용이 그친 곳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한번 보라는 것이다. 그것이 코끝을 보라는 말이다. 진짜 코끝을 보고 있어라는 말이 아니다. 그 예전에 설명했죠. 정계준 즉 편방화
일단 한번 그 기준을 정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기준을 정한다. 일단 넉스의 작용을 그친 채 본다. 보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런 식의 마음이 드러나면서 어떤 절대자의 뜻이 드러난다. 그럼 절대자의 뜻이 계속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런 상태를 바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 이수 장인용 선 일반. 이는 이수에 사는 장인이 줄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한번 줄을 걸면 그래요. 피자기 수 일개 편의료 주상금 끝날 때까지 그래요. 그냥 계속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줄을 사용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부지 관파 선 간량. 매번 뭐 줄을 보면서 줄을 바꾸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유를 하려면 장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건 레이저 레벨기죠. 어떤 높이를 정할 때 혹은 그래요. 동일한 높이의 무언가를 설치할 때 이렇게 현 시대에서는 레이저를 많이 이용하죠. 줄도 이용하겠지만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서 높이가 똑같이 해서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같은 높이에. 그래요. 같은 줄에 이렇게 세로로 뭔가 설치할 때도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레이저가 없을 때는 뭘 이용할까요? 줄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서 걸어 놓으면 줄을 보면서 뭔가 설치를 하겠죠. 그럼 편하겠죠. 매번 높이를 재면서 일을 하진 않겠죠. 그래요. 바닥이 평평하면 이렇게 높이를 잴 수도 있겠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어떡할까요? 높이를 제대로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 줄에 이런 같은 위치에 같은 줄이 같은 높이가 돼야 되겠죠. 어떤 기준을 삼고 같은 높이에 뭔가 설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줄을 장인들이 과거에 고대에 이용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